자, 오늘은 학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는 학습의 정의와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생각 열기. 학습이란 학습과 공부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학습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설명하기 앞서 참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학습을 새롭고 비교적 지속적인 정보나 행동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런 학습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조건 형성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했던 파블로프와 스키너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파블로프의 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실험에서 시작된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개에게 먹이를 주면 개는 침을 흘리겠죠? 그리고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주면 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종소리와 함께 먹이를 주면 개는 먹이를 보고 침을 흘리게 되고, 그게 반복이 되면 개는 종소리만 들려도 먹이를 생각하고 침을 흘리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들어봤던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이에요. 고전적 조건 형성을 실험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개에게 주는 먹이는 무조건 자극이고 침을 흘리는 행동은 무조건 반응이에요. 그리고 종소리는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는 중성 자극이었지만 먹이와 함께 주면서 침을 흘리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조건 자극이 되었고,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 행동은 조건 반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렇다면 스키너가 말한 조작적 조건 형성은 무엇일까요? 스키너는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특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동과 그 행동에 의해 초래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와 연합되어 추후에 행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의 학습인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행동을 더 할지 덜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스키너의 실험을 대표하는 것은 스키너 상자인데요. 막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상자에 쥐를 넣었을 때 쥐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막대를 눌렀는데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먹이를 얻기 위해서 계속 막대를 누르게 돼요. 막대를 누르는 행동을 늘린 것은 바로 먹이라는 강화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강화라는 것이에요. 이 강화는 처벌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데요.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 처벌은 어떤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전교에서 1등을 하면 콘서트에 보내준다고 했을 때 콘서트라는 게 바로 강화가 되고, 전교에서 또 꼴찌를 하면 핸드폰을 압수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핸드폰을 압수하는 것이 처벌이 되는 것이죠. 자, 참고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학습은 본능적인 변화인 성숙과 달리 직간접적인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며 변화시키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학습은 외부적인 교육이나 현상에 영향을 받지만 공부는 자발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학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공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야 공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무리를 이루어 적응해야 할 환경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 뇌신경 구조가 발달하게 됩니다. 사람은 말과 글로 서로 소통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관계를 형성하며 집단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학습은 요구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을 살펴보면 조건 형성이란 일단
2개 이상의 자극들이 연관이 되었을 때 새롭게 학습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2개 이상의 자극을 연관시키는 것 혹은 그런 조건을 형성시켜주는 것을 조건 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 뭐냐? 그냥 예전에 나왔다고 해서 고전이 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나온 것이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 되겠죠. 어쨌든 고전적 조건 형성의 대표적인 예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앞서 영상에서도 소개가 되었고 그전 영상에서도 예시로 들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먹이와 침, 먹이는 무조건 자극이 되고 침은 본능입니다. 그리고 종소리라는 중립 자극이 있죠. 그래서 이걸 연관 지어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했더니 이제 나중에 이 아무 쓸모없는 종소리, 이 중립자극, 반응이 없었던 이 중립자극만 들려줬는데, 종소리만 들려줬는데도 본능적으로 침을 흘리게 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고 해서 침을 흘리는 거잖아요. 이 종소리를 들려줬는데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들이 또 새로운 경험이 또 쌓이게 되면은 이 본능적으로 침을 흘리는 것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라지고요. 네. 그럼 고전적 조건 형성이 사람에게도 과연 적용이 될까요? 이게 동물한테만 혹은 지능이 좀 떨어지는 동물에게만 되는 걸까요? 한번 참고 영상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수험생들은 이제 오류뿐만이 아니라 수능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영상이었는데, 어쨌든 아니 알버트 실험으로 돌아와 봅시다. 왓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실험을 했습니다. 관찰이 가능한 행동만이 학습, 연구가 가능하다. 라면서 극단적 행동주의의 어떤 대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 사람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지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동물이나 사람은 그 행동이 만족스러운 평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학습을 긍정의 평가와 연관시켜 주면은 그래도 이러한 학습 반복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공부를 할 때마다 상을 주거나 칭찬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안타까운 사실과 재밌는 사실을 좀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왓슨은 이 실험을 하고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실험이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재밌는 거는 이 왓슨이 제자랑 바람이 나서 파면을 당해요. 네. 이 실험은 가능했는데 오히려 제자와 바람을 펴서는 이런
자신의 계급이나 위치를 내려놓아야 됐다는 당대 시대도 조금 아이러니한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기 알버트는 실제로도 그렇게 오래 못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고전적 조건 형성 이후에 나온 조건 형성으로 결과에 대한 보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 혹은 부정적인 결과 등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 두 가지 이상의 자극을 연결시켜서 학습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행동을 부추기면 강화가 되고 억제하면 처벌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스키너의 상자 실험입니다. 우연히 버튼을 눌렸는데 먹이가 나옵니다. 그럼 나한테 좋은 거죠. 좋은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적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쥐가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가 흐르는 박스에 이 쥐를 가둬 놓았습니다. 근데 우연히 버튼을 눌렀는데 전기가 끊겼어요. 그러면은 부적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강화와 처벌입니다. 강화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고, 정적 강화의 예는 추가를 통해 부추긴다는 것, 성적이 향상될수록 용돈을 준다던가, 부적 강화는 이제 제거를 통해 부추긴다는 거죠. 성적이 향상될수록 잔소리를 안 한다는 것. 반대되는 개념에는 처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안 하게끔 만드는 건데, 여기서 용어적인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적 처벌은 추가를 통해서 억제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 잔소리를 추가하겠다는 거고, 부적 처벌은 제거를 통해서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 용돈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만약에 객관식 문제가 나온다면 말장난하기 재밌겠죠? 쉽겠죠? 네. 그 외에도 속어, 학습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연속 강화, 꾸준히 강화 및 처벌을 제공하는 것, 또 간헐 강화, 일정 비율 혹은 간격을 두고 강화 및 처벌을 제공하는 것을 활용해서 이런 학습 혹은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볼 예시 영상은요, 모방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영상 보고 이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도대체 그렇다면 인간의 모방 능력과 침팬지 그다음에 다른 영장들의 모방 능력은 그럼 어떤 면에서 다르냐? 모방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랑 뭐가 다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실험인데요. 저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연구자가 저런 행동을 취합니다. 그 침팬지가 보고 있죠. 둘 간의 관계는 이미 오랫동안 서로 지냈기 때문에 대충 의도를 알아요. 그 정도는 압니다. 스틱을 저렇게 해서 사탕을 꺼내죠. 그런 다음에 연구자가 스틱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뜻이겠죠. 이 정도는 알 거예요. 물론 말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행동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뭐 여기 보이지만 잘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손가락이 우리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 하는 거 대단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틱을 위에서 치고요. The chimp copies fairly well and gets the sweet. 네, 항상 침팬지를 연구하면 그 다음에 인간 아이를 연구합니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비교 대상이 참 많이 됐는데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죠. 저 아이 눈망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합니까? 아이들이 정교하게 따라할 수 있다 저렇게 이거는 뭐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Children copy the actions much as the chimps did. 그죠? 예, 여기까지는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100만 불짜리 실험입니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투명하게만 만들어졌어요, 박스를.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누구나 압니다. 중간에 벽이 하나 있어서 윗부분에서 아무리 저런 행동을 해도 아랫부분에 사탕을 꺼내는 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를 딱 보면 알아요. 오케이, 저렇게 합니다. 똑같이 해줍니다. 침팬지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침팬지는 스킵합니다. 안 해요. 그냥 딱 보니까 그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행동만 합니다. 놀랍죠?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완전히 반대로 예상을 했거든요. 인간을 보십시오. 저 멍청한 아이들을 보세요. 좀 기가 막히죠?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바로 저 차이가 여러분을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강연을 듣게 만드는 힘이고요. 저 차이가 여전히 침팬지가 아프리카 숲속에서 살게 만드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무로부터 배워요. 근데 배우는데 그 목표만 배우지 않습니다. 저기 따라해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분명히 딱 보면 아이들도 저기 윗부분에 저런 거 행동 필요 없어. 꺼내려면 저렇게 밑에만 하면 돼. 알 거예요. 하지만 이건 따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지한 거죠. 그랬을 때는 그게 이해되지 않든 간에 무조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마저도 따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침팬지는 목표는 따라합니다. 꺼내는 건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차곡차곡 쌓이는 절차, 아주 디테일한 절차들까지도 따라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침팬지의 차이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여러분 문명을 생각해 보세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식의 총체입니다.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총체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떤 걸 하나씩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문명은 쌓일 수가 없습니다. 문명은 그것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간에 차곡차곡 따라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모방 능력이죠. 이 능력을 우리만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심지어 그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죠? 보세요. 여기 침팬지는 흰개미 무더기에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넣어서 낚시질을 해먹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걔네들은 한 5, 6년을 배워야 되는데 혼자 배워요. 혼자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못하면 저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잘하면 칭찬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수능 보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고등학생이라면 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명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아주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침팬지가 훨씬 나아요. 침팬지 엄마가 훨씬 더 좋은 엄마예요. 안 때립니다. 안 가르칩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근데 그게 침팬지를 여전히 우리를 여기에 만들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회적 학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누이 쪽한테
작살, 화살 만드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1820년에 전염병이 돌아서 노인들이 다 갑자기 죽었어요. 그걸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종족에 저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주죠. 이런 문명이 붕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전달해주지 않으면 문명은 붕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학습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멋지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만이 모방을 통해서 인지 자본을 축적하고 전달할 수 있다. 슈퍼 모방자로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침팬지는 매번 태어나면서 우리 다음 세대 태어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똑같이 반복을 해요. 얘가 배운 스킬을 전달해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매번 태어나면 그 스킬들이 막 쌓이면서 다음 세대 나온 애들은 50보 위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뉴턴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실은 별게 한 게 없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봤을 뿐이다. 그 거인은 데카르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실 다 뉴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쌓아온 것 위에서 그걸 모방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거죠. 자, 다음 학습 방법에는 모방과 관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 형성이나 시행착오로 행동을 배우는 것보다 사실 훨씬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능력, 판단이 부족한 아이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며 사회에 적응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 행동은 조직적 조건 형성과는 확연히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주목하고 또 대세에 따르기도 합니다. 모방학습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일반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회 속에서 안정감을 얻기도 하죠. 따라서 유행은 대부분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결정을 따르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게 있는데 이 영상을 예시로 반두라의 모델링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사회적 인지 이론의 제안자인 알버트 반두라의 이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버트 반두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계는 행동주의 이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급진적인 행동주의 이론가였던 스키너는 인간에 대한 철저한 기계론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스키너는 인간을 원리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복잡한 체계인 유기체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성격 또한 행동 패턴의 집합이라고 정의했죠. 그러나 반두라는 이러한 스키너의 이론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내적 및 외적 요인이 있지만 행동이 이 둘 중 하나 혹은 단순한 둘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신념, 기대와 같은 사람 요인 역시 인간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봤죠. 이것이 바로 알버트 반두라의 상호 결정론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1990년에 개봉한 피터 위어 감독의 작품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곁을 떠난 배우 로빈 윌리엄스와 함께 이제는 멋진 중년미를 뿜어내는 배우 에단 호크의 앳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영화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 만능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이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에 의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학생들과 사건들,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비극과 그것을 극복해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입니다. 웰튼 학교의 새학기 개강식과 함께 영화가 시작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이 학교는 해마다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는 명문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엄격한 규율과 수업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문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사 존 키팅은 어딘가 유별납니다. 첫 수업날 휘트먼의 시를 인용하며 뜬금없이 자기를 선장님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둥, 이 별난 선생님은 인간은 모두 언젠가 죽으니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디엠 같은 말들을 하며 수업을 마칩니다. 다음 수업은 더 이상합니다. 멀쩡하게 수업을 진행하는가 싶더니 학생들에게 교재의 서문을 전부 찢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학생들에게 말해줍니다. 반두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해 모방합니다. 관찰학습을 통한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링에 있어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모델의 특성입니다. 나이, 성, 지위, 명예, 행동의 유형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인간은 자신과 매우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과 유사하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을 경향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키팅 선생님을 유독 따르고 그를 닮아가는 것은 그의 격이 없는 모습과 자유분방한 사고가 학생들 스스로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바로 관찰자 자신의 특성, 그리고 행동과 관련된 보상 결과입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특히 모델을 모방할 경향성이 높으며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인 보상, 즉 정적 강화를 가져온다고 믿으면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토드는 자신감 없어 보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수업 시간 때도 혼자서만 자작시를 발표하지 못하죠. 그러나 키팅 선생님의 도움으로 즉석에서 시를 발표하게 됐고 친구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관찰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관찰학습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과정입니다. 모델이 있더라도 학습자가 모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관찰학습이 일어나지 않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키팅 선생님의 수업 방식과 격이 없이 자유로운 행동은 학생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주의 과정 다음은 파지 과정입니다. 파지 과정은 관찰자가 자신이 관찰한 모델의 행동을 기억하기 위한 과정으로 심상체계와 언어체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심상체계를 통해서는 기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생하고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심상을 형성하고, 언어체계를 통해서는 관찰했던 내용을 언어로 구어하여 저장합니다. 학생들이 키팅 선생님이 첫 수업 때 강조했던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디엠이란 말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파지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지 과정의 다음 과정은 재현 과정입니다. 모델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파지 과정에서 형성한 상징 표상을 적절한 행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키팅 선생님이 학창시절 만들었던 모임 죽은 시인의 사회를 다시 만들어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이 이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기 과정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사람은 무언가를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수행하진 않습니다. 충분한 동기가 있어야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학생들이 만든 죽은 시인의 사회 모임은 엄격한 규율을 가진 웰튼 학교에선 징계를 받을 게 뻔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지해주었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강화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개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능력에 대해 갖는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나 과제가 있을 때 내가 이걸 충분히 해결하거나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개인이 가진 역량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거나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 토드가 충분히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좋은 시를 쓸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높은 자기 효능감의 예를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존 키팅 선생님입니다.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옳은 교육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기 효능감을 이루는 4가지 요소인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에 대해서 토드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드는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웰튼 학교에 전학 온 것도 이 학교의 졸업생이자 최고의 우등생이었던 형 때문에 부모님이 강제로 전학시킨 것이었습니다. 매년 부모님에게서 같은 생일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 하지 못하는 등 토드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던 키팅 선생님의 자작시 발표 시간을 계기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성취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키팅 선생님의 격려는 토드에게 언어적 설득으로 작용해 토드가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키도록 도왔습니다. 이때 다른 친구들의 반응도 중요했는데요. 토드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진심으로 멋져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반응은 자기 표출에 대해 지나친 긴장감을 가지고 있던 토드의 정서적 각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대리 경험이 남았는데요. 등장인물 저마다의 개성이 톡톡 튀는 영화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을 하나 꼽자면 바로 찰리 달튼일 것입니다. 반항하 기질을 보이는 찰리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은 어찌 보면 키팅 선생님과 가장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항아적인 기질이 그것을 미숙하게 드러나게 할 뿐이죠. 이런 찰리의 거침없는 행보와 꾸준한 당당함을 옆에서 지켜보며 토드는 자기 표출에 대한 대리 경험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반두라의 이론에 대해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이번 주말은 누구보다 따뜻한 우리들의 영원한 선장님 키팅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있어 학습이란 본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요. 또한 강화와 처벌을 통해서 또 모델링, 모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또 훈련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